안녕하세요. 아르케오스 교육연구소 이승화입니다. 2025년 새해 인사드리네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천문과 우주에 대한 영상을 보다가 떠오른 이야기가 있어서 그 이야기와 함께 창의성이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는 참 풍요로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해주신 연구를 간단한 검색이나 유튜브에서 추천해주는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주의 신비에 이르기까지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 같은 일반인이 그런 지식에 접근할 방법은 전문적인 잡지를 사보는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때는 뭐 우주 생성의 기원으로 빅뱅 이론 정도가 얘기되는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지금에 와서 밝혀진 여러 가지 풍성한 맥락과는 비교도 안 되죠. 그런데 지난 몇십 년 사이에 이런 성취가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 하고 보면 실질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나라들, 여러 나라고는 하지만 물론 미국이긴 한데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많은 돈을 써서 허블, 제임스 웹, 찬드라 그런 우주 망원경을 발사하고 과학자들이 실제로 우주를 관측한 덕분이죠. 그런데 인류가 육안으로 별을 보아왔던 지난 수백만 년의 시간과 함께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우주를 보아온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할 만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허블의 딥필드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자체는 생소한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이야기 자체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부터 딱 30년 전인 1995년의 일인데요. 허블 망원경의 책임자 중에 한 분으로 로버트 윌리엄스라는 천문학자가 있었어요. 이 윌리엄스 선생님이 하루 사용료로 그 개발 비용으로 친다면 뭐 수억에서 수십억 정도가 발생하는 모양새인 이 값비싼 허블 망원경으로 아무것도 없는 호공을 찍어보자고 제안하셨던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천문학자들이 단 몇십 분만이라도 써보고 싶어 할 이 인류 최고의 광학 장비로 명확한 관측 대상이 있는 것도 아닌 그냥 암흑을 장시간 찍겠다는 건 좀 황당한 발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시에도 말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다들 알지만 결과가 놀라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암흑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곳에 수천, 수만 개의 은하가 있었죠. 그냥 별도 아닌 은하가 수만 개. 윌리엄스 선생님의 황당한 아이디어가 검증이 되었으니까 이제 다른 후속 연구들도 이어져서 어둠을 살피려는 시도들이 다른 프로젝트들로 만들어지고 연구가 계속 이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뭐 우주의 팽창이라든지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이라든지 초기 우주의 형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더 정교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거든요. 자, 저는 천문학자가 아니고 컨설턴트이기 때문에 이런 일화를 봐도 좀 직업병이 발동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일화를 보면 우리는 역시 미국이다. 돈이 많은 나라다. 그렇게 생각하거나 혹은 어디라도 저런 괴짜들이 있지. 큰일은 괴짜들이 한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일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맥락이 잘 알려지지 않은 디테일 속에 숨어 있습니다. 먼저 로버트 윌리엄스 선생님은 도대체 왜 허블로 암흑을 찍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을까요? 정말로 그냥 이분이 괴짜해서 그랬을까요? 이 어른이 1940년생이신데요.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근데 이분 일생을 보면 그냥 타고난 학자예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 천문대에서 근무하셨는데 전 세계 여러 천문대들 다니시면서 근무하고 우주 관측하는 걸 자체를 업으로 하셨던 분인데, 그러던 사람이 제 나이쯤에 중년 나이가 되어서는 갑자기 없던 객기가 막 생기면서 황당한 발상을 했다고 하면 뭔가 이상하죠. 윌리엄 선생님이 암흑을 찍어볼 필요가 있다고 느낀 데는 전문가적인 견해에 따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우리가 보는 밤하늘의 별빛은 과거의 모습이죠. 빛이 우주를 가로질러 오는데 긴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런데 윌리엄스 선생님은 이 하늘을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인식하려고 하셨어요. 빛이 긴 시간 걸려서 오는 거라면 더 멀리 있는 것은 더 긴 시간을 들여서 파내봐야 하는 거 아닐까 하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땅속 깊은 곳을 관찰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땅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것처럼 우주를 더 멀리 관찰하려면 더 긴 시간 파봐야 한다는 인식을 했던 거예요. 본인의 천문 지식에다가 더해서 하늘에다 대고 땅을 판다 라고 하는 식의 역발상을 했던 거죠. 즉, seeing이란 관념을 digging으로 대체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접근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분이 학부 때였나 뭐 아무튼 젊은 시절에 지구과학을 공부하셨던 적이 있어서 연결해서 생각이 났던 거거든요. 이런 관점을 지구과학에서는 핵심 샘플이라고 부르는 개념이 있습니다. 왜 과학 뉴스 같은 데 보면 그 과학자들이 남극이나 화산 폭발 현장 같은 곳에서 핵심 샘플을 채취해서 뭐 방사성 동위원소 어떻고 이런 식의 뉴스들이 나오곤 하잖아요. 그것처럼 긴 세월 누적되어 형성된 지층의 샘플을 채취해서 과거의 시간을 거꾸로 갈 수 있듯이 우주를 상대로는 긴 시간의 샘플을 채취해서 과거의 시간을 거꾸로 가보자 라고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정말 멋진 아이디어죠. 자, 그래서 창의성에 대해 얘기를 해보자면요. 우리가 창의성을 인식하는 일반적인 관념이 어떤가요? 그냥 우리의 흔한 인식은 창의적인 사람이 따로 있는 것에 가깝죠. 흔히 말하는 기발하고 엉뚱하고 타고나길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인식을 하죠. 그런데 이 일화가 창의성의 본질을 보여주는 겁니다. 윌리엄스 선생님이 하셨던 것처럼 창의성이라는 건 프로세스예요. A라는 영역의 개념을 B로 들고 와서 적용해버린 거죠. 그런데 이런 접근은 바로 그 본질이 탐험의 능력이고 탐험 정신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타고나는 겁니다.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모두 탐험가로 태어나서 인생이란 미지를 여행하는 탐험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의 그런 개체적인 차이보다는 그 사람이 몸담고 있는 그런 문화적인 차이에 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탐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미지의 벽을 넘고자 할 때 생기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되겠죠. A 영역 걸 B 영역으로 들고 오는데 두렵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탐험을 장려하고 그런 두려움을 과장하지 않고 재밌어 보이는 생각은 지지해주고 그런 문화를 가진 조직이 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와 반대로 탐험 정신을 희박하고 구성원들이 효율만 중시하고 뭔가 획일화되어 있는 가치에 매달리고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두 조직 중에 어느 쪽 사람들이 더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이건 뭐 정말이지 물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 사회가 정말 모순적이고 이상합니다.
우리가 원래 가진 가치도 발휘하지 못하도록 좀 이런 사회 문화적인 여건을 이미 황폐화 시켜놓은 상태에서 이제 와서 21세기의 경쟁 상황 때문에 수단적인 관점에서 창의성을 찾고 있다고 하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인생에 무의미한 공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저 자신부터도 우리 인체에 대한 거라든지 부부 상담이라든지 그런 걸 공부하다가 그런 영역의 지식이 저희 전문 영역인 조직 경영과 맥락이 닿아 있는 걸 자주 겪거든요. 만류기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접근 방식을 인문학자들은 흔히 낯설게 보기라고 표현합니다. 공부 많이 한 선생님들이 이미 깔끔하게 정리를 해두셨어요. 예술 쪽에서는 대페이지망이라고도 하죠. 익숙한 것은 낯설게 보고 낯선 것은 익숙하게 볼 때 비로소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도약, 우주의 어둠, 아무것도 안 보이는 데다가 찍어보자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 하나가 다른 수많은 지식의 도화선이 되었듯이 익숙함과 낯설음 사이를 넘나드는 도전정신, 모험정신이 핵심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파생된 아이디어들의 연결고리가 현실에 펼쳐질 때 가치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맥락을 좀 이해하고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는 답답한 정도를 넘어서 좀 문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반대로만 할까 싶은 정도죠. 이를테면 그냥 즐겁고 재밌자고 하는 게임 같은 데서조차 사람들이 행동하는 걸 보면 정답을 찾고 효율적인 경로를 찾고 그러거든요. 사회 전체를 보았을 때 여유와 공백이 전혀 없는 것에 가깝습니다.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들을 봐도 자꾸 최근에 AI 교과서 이런 걸로 시끄러운데요. 자꾸 이런 식으로 뭔가를 집어넣으려고만 하지 뺄 생각을 못해요. 실제로도 그런 인식으로 뭔가를 시도한다고 하면은 대체로 그 밖이 뭔가 낭떠러지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기도 하죠. 이미 우리들의 뒤틀린 인식들이 서로 맞물려서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으니까요. 이제 문제는 이 바람에 사회 곳곳에서 창의성이 고갈되고 있으니까 창의성의 고갈로 인해서 우리는 생산성이 너무 낮고 문제 해결력을 잃어버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냥 틀 자체를 기존의 틀로 그냥 놔둔 채로 무작정 열심히 하거나 렌트 시킹 할 수 있는 구멍만 찾아다니고 있는 느낌이죠. 더 심각한 문제는 저 같은 부모 세대가 미래 세대인 자녀들을 그런 식으로 길러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전망도 좀 어둡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이게 교육과도 연결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녀와 양육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다 본질적으로 인간 이해와 조직에 대한 맥락에서 이어지는 거니까요. 자, 오늘은 허블 우주망원경과 그 로버트 윌리엄스 선생님의 이야기를 소재로 창의성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이게 뻔하지만 뻔하지 않은 얘기가 되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인생을 즐기세요. 물론 무작정 즐기는 게 아니라 다채로운 분야를 공부하면서 지식의 곳간을 튼튼하게 만들어가면서 즐겨야죠. 우리들 자녀들도 그런 사람으로 길러내야 하고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노력해서 모험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는 사회가 되면 의 구성원들에게 삶의 행복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